이번에 보시면 다음 중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오답으로 여러분 현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우린 출제위원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 서로 구분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것은 실제 여러분 현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일정 기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반기 단위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ETL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변환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포맷 형태로 일정한 포맷 형태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특정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베이스와 구별되는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와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서로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지속적 갱신에 따른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결성이라는 것은 정확성이랑 의미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필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데이터들은 전사적 차원에서 일관된 형식으로 정의된다. 제가 좀 전에 운영상의 데이터 어떻게 어떤 표준화된 형태로 저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3번. 관리되는 데이터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 변화하는 값을 저장한다. 즉, 우리 기간을 정해서 2022년 1월 달부터 2월 달 이렇게 각각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다 DW에 저장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분석하는 사람이 분석가가 우리 2021년, 22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자료 월별로 갖고 와요.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죠? 이게 바로 데이터의 시계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특정 주제에 따라 데이터들의 분류, 저장은 관리된다. 이걸 데이터의 주제 지향성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제별로 우리는 DW 관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문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효과적인 분석 모델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여러 가지 분야가 필요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IT 영역 전문가여야 되고, 두 번째, 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애널리틱스 전문가가 돼야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세 번째에 해당되는 도메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도메인이라는 건 뭐냐면 해당되는 영역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 전문가가 해당되는 도메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금융 전문가가 예를 들자면 IT 기술을 배워서 실제 그 사람이 분석을 할 수 있다 하면 굉장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뭘 만드나요? 이 모델링이라는 분석 모형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모형이라는 건 간단하게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랑 같이 수업 드시는 분 대부분 다 아마 통계나 데이터 관련해서 배경 지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분석 모형,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나오는 결과를 예측 또는 분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와 같은 모형을 만든다는 거는 필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형을 만들 때 유효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데이터들이 전혀 쓸데없는 데이터, 즉 모형을 만드는데 불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와 같은 함수, 모형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예측력, 정확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문제에서는 그 문구를 제대로 해석을 해서 그게 맞는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우리 문제 출제 패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넓은 시각에서 모델 범위 바깥의 요인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과거 상황 데이터를 모델에 포함한다고 나와 있어요. 모델 범위 바깥의 요인들을 가지고 만약에 분류 모형 또는 예측 모형을 만들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금융 관련해서 우리 모형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전혀 생뚱맞게 엉뚱한 노동 관련 데이터를 갖고 와서 만든다거나 또는 기상 날씨를 가지고서 만들게 되면 그게 과연 올바른 분류 모형, 예측 모형이 나올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키워드라는 것은 모델 범위 바깥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7번인데요. 다음 중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정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오타가 나왔네요. 그죠? 여기 가장입니다. 그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 빅데이터 일반 정의로 3V를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일단 볼륨, 데이터 크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벨로시티, 속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 다양성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버라이어티라는 것은 우리 데이터 유형,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형, 단정형, 비정형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고, 벨로시티, 속도라는 것은 내가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데이터를 처리할 거냐, 이걸 배치 타입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우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게 되잖아요. 그걸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 자, 우리 빅데이터에 관련된 크기는 정의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큰 용량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 4V, 7V도 나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 우리 꼭 그 빅데이터를 하도비라는 분산 처리 기술을 처리해야지만 빅데이터로 정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스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성 있는 데이터를 혼합해서 매핑해서 우리 어떤 비즈니스 이익을 만들게 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하둡이라는 것은 HDFS라는 분산 저장 기술과 MapReduce라는 분산 처리 기술 두 개의 코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하나의 처리 기술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꼭 하둡을 처리해야지만, 하둡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우리 빅데이터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오답보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